엄마, 좀 똑바로 하세요. 그 말과 함께 그의 손이 김정숙의 팔 근처로 향했습니다. 김정숙은 그 손길에 깜짝 놀라 몸을 움찔했습니다. 그 순간 박민호의 손이 팔을 지나 머리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박민호의 손이 김정숙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김정숙에게는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민호야. 그 목소리는 항의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믿고 싶지 않은 현실 앞에서 나온 절박한 소리였습니다. 김정숙은 균형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채를 잡고 있던 손이 놓였지만 통증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 몇 가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정숙은 바닥에 앉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머리보다 마음이 먼저 아팠습니다. 자식에게서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날의 생일은 그 순간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연 담긴 여러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 있는 인생 수필관입니다. 마지막 반전까지 숨막히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김정숙은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이었지만 몸이 먼저 깨어났죠.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부엌에서 김정숙은 불을 켰습니다. 낡은 형광등이 잠깐 깜빡이다가 부엌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먼저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늘 김정숙이었습니다. 김정숙은 싱크대 앞에 서서 손을 씻었습니다. 손등의 주름 사이로 물이 스며들었습니다. 거울처럼 닳아버린 싱크대 상판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예전보다 눈가가 많이 꺼졌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김정숙은 그 생각을 오래 붙잡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며느리 이수진의 생일이었습니다. 김정숙은 달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빨간 펜으로 작게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생일을 잊지 않으려고 몇 번이나 표시해둔 흔적이었습니다. 김정숙은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전날 밤 미리 손질해둔 재료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소고기, 미역, 각종 나물, 그리고 케이크를 올릴 자리까지 계산해 두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김정숙은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미역국을 좀 연하게 해야겠지요. 김정숙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수진이 짜지 않은 국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 들어온 지 몇 년 되지 않았지만 김정숙은 며느리의 취향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냄비에 물을 올려두고 불을 켜는 동안 거실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박민호가 방문을 열고 나오는 소리였습니다. 아들은 아직 잠이 덜 깬 얼굴로 냉장고 앞에 섰습니다. 엄마, 오늘 뭐해요? 박민호는 하품을 하며 물었습니다. 수진이 생일이잖아. 김정숙은 뒤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아, 그렇죠. 박민호는 그제야 생각났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감정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박민호는 물을 한 컵 마시고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정숙은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아들이 어릴 적 생일 전날이면 괜히 들떠서 잠을 못 자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시절과 지금은 너무 멀리 와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집안은 조금씩 소리가 늘어났습니다. 이수진이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정갈한 잠옷 차림이었지만 표정은 이미 하루를 계산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이수진은 예의 바른 톤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 좀 준비할 게 있어서. 김정숙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수진은 주방을 한번 훑어보고는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녀는 메시지를 확인하며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김정숙은 며느리가 무엇을 보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서로에게 넘지 않는 선이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김정숙은 국을 끓이며 시간을 가늠했습니다. 아침 식사, 점심 준비, 저녁 생일상까지 머릿속으로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몸은 조금 무거웠지만 마음은 바빴습니다. 괜히 실수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직 아무것도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정숙의 머릿속에는 이미 완성된 상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웃으며 사진을 찍는 장면도 떠올랐습니다. 그 옆에 아들이 서 있는 모습도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김정숙은 자신이 그 장면 어디에 서 있을지까지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자리는 늘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준비하는 사람, 치우는 사람, 뒤에서 조용히 빠지는 사람. 김정숙은 그 역할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이수진은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님,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이수진은 가볍게 말했습니다. 그래, 다녀와라. 김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 안에는 다시 김정숙 혼자 남았습니다. 그 순간 집이 유난히 넓어 보였습니다. 김정숙은 잠시 의자에 앉아 숨을 골랐습니다. 허리가 뻐근하게 아파왔습니다. 잠깐 쉬어도 될 나이였지만 김정숙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저녁에 쓸 그릇을 꺼내어 하나하나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릇에 남은 작은 물자국까지도 신경이 쓰였습니다. 오늘만 지나면 되죠. 김정숙은 다시 한번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어딘가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김정숙은 그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서늘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하자 부엌 창으로 주황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김정숙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가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현관 비밀번호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수진이 돌아오는 소리였습니다. 김정숙은 다시 앞치마를 고쳐 매었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집안에는 이미 보이지 않는 균열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김정숙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오늘의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다가오자 집안의 공기는 낮과 전혀 다른 색으로 변해갔습니다. 김정숙은 부엌에 서서 시계를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초침이 한 칸 움직일 때마다 마음이 함께 움직이는 느낌이었죠. 평범한 저녁이면 신경 쓰지 않았을 시간들이 오늘은 유난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부엌에는 음식 냄새가 가득 퍼져 있었습니다. 미역국에서는 은은한 바다 향이 올라왔고 나물에서는 참기름 냄새가 났습니다. 김정숙은 냄비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간을 다시 보고 또 봤습니다. 이미 충분했지만 혹시라도 며느리의 입에 맞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손을 멈추지 못하게 했습니다. 김정숙은 앞치마 끈을 다시 묶었습니다. 끈이 허리에 바짝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몸이 불편하다는 신호였지만 김정숙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이 집에서는 늘 몸보다 상황이 먼저였습니다. 거실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뉴스 화면에는 누군가의 갈등과 사고가 흘러가고 있었지만 박민호는 제대로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파에 기대 앉아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수진은 그 옆에서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김정숙은 그 모습을 부엌 문 너머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나란히 앉아 있었지만 각자의 세계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김정숙이 들어갈 자리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마다 마음이 조금씩 움츠러들었습니다. 수진아, 국은 이 정도면 될까? 김정숙은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수진은 거울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잠시 생각하는 척했습니다.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김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부엌으로 돌아섰습니다. 그 대답 속에 더 이어질 말이 없다는 걸 바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괜히 말을 더 붙였다가 분위기를 흐릴 필요는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새 테이블보가 가지런히 깔려 있었습니다. 김정숙은 테이블보의 주름을 손으로 한 번 더 눌러 펴보았습니다. 그 위에 접시를 올리는 손길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접시 하나하나를 내려놓을 때마다 소리가 나지 않도록 신경을 썼습니다. 김정숙은 접시를 놓다 말고 잠시 멈췄습니다. 자신이 너무 과하게 긴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긴장을 풀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은 평소와 다른 날이었고 실수 하나가 크게 느껴질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엄마, 수진이 케이크는 어디 있어요? 박민호가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며 물었습니다. 냉장고에 있어. 김정숙은 대답하며 손에 들고 있던 접시를 내려놓았습니다. 아, 알겠어요. 박민호는 그 말만 남기고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정숙은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 말투에는 기대도 고마움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잠시 후 현관에서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김정숙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제가 배달을 좀 시켜놨어요. 이수진은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김정숙은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하루 종일 준비한 음식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얼굴에 드러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 잘했네. 김정숙은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배달 상자가 식탁 위에 올라왔습니다. 김정숙이 준비한 음식 옆에 낯선 포장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그 장면은 묘하게 김정숙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그녀의 자리가 조금씩 밀려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수진은 상자를 열며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사진을 찍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이거 먼저 찍어야겠다. 이수진의 말에 박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정숙은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사진 속에 자신이 들어가야 할지 빠져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판단은 늘 김정숙에게 맡겨져 있었습니다. 어머님도 같이 찍어요. 이수진은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김정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식탁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중앙에는 이미 이수진과 박민호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김정숙은 그 구도를 보는 순간 괜히 어깨가 더 굽는 걸 느꼈습니다. 셔터 소리가 몇 번 울렸습니다. 김정숙은 입꼬리를 올렸지만 웃음이 마음까지 닿지는 않았습니다. 사진 속에서 자신의 표정이 어떻게 나올지 신경 쓰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촛불을 켤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김정숙은 냉장고에서 케이크를 꺼냈습니다. 차가운 상자가 손에 닿자 잠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엄마, 조심하세요. 박민호의 말이 들렸습니다. 김정숙은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 속에는 걱정보다는 재촉이 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케이크를 식탁 위로 옮기는 순간 김정숙의 손목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하루 종일 쌓인 피로가 그제야 한꺼번에 올라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김정숙은 숨을 한 번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그 순간 이수진의 시선이 케이크 위에 꽂혔습니다.
박민호의 얼굴도 굳어졌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식탁 위의 공기는 눈에 보일 정도로 팽팽해졌습니다. 김정숙은 그 긴장을 몸으로 느꼈습니다. 말 한마디, 손짓 하나가 큰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 예감은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오랜 세월 사람을 겪으며 쌓인 감각이었습니다. 촛불은 아직 켜지지 않았습니다. 생일 노래도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김정숙은 이미 알 수 있었습니다. 이날의 생일은 평범하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요. 식탁 위의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김정숙은 케이크를 식탁 중앙에 내려놓은 뒤 잠시 손을 떼지 못했습니다. 케이크 상자가 식탁 위에서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고 그 떨림이 김정숙의 손끝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그 진동이 단순한 피로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 때문인지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박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케이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케이크보다도 김정숙의 손에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아들의 눈빛에는 조급함이 섞여 있었고 그 조급함은 이미 오래전부터 쌓여온 것이었습니다. 엄마, 좀 빨리 하세요. 박민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식탁 위에서는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김정숙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왜 가슴에 걸리는지 스스로도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저 예전과 달리 요즘 들어 아들의 말이 점점 날카로워진다는 사실만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김정숙은 케이크 위에 촛불을 꽂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생각보다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촛불 하나가 삐뚤어지자 그녀는 다시 바로 세우려다 잠시 멈췄습니다. 그 순간 케이크 상자의 모서리가 식탁 끝에 살짝 걸렸습니다. 김정숙은 본능적으로 손을 더 뻗어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케이크 상자가 기울어지며 식탁 위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김정숙의 눈에는 그 장면이 느리게 지나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상자가 식탁 아래로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촛불은 켜지지도 못한 채 바닥에 굴러갔고 케이크는 상자 안에서 망가졌습니다. 김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수진의 표정이 먼저 변했습니다. 놀람보다는 불쾌함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케이크를 내려다보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수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차가웠습니다. 김정숙은 급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내가. 말을 끝까지 잇지 못했습니다. 박민호는 그 장면을 보며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에는 짜증과 피로, 그리고 설명되지 않은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아세요? 박민호는 목소리를 낮추려 했지만 오히려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김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말보다 먼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고 손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다시 사올게. 김정숙은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 말은 상황을 수습하려는 말이었지만 박민호에게는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지금 그게 문제예요? 박민호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이수진은 그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리지도 않았고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팔짱을 낀 채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정숙은 그 시선을 느꼈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에는 연민도 당황도 없었습니다. 그 사실이 김정숙의 마음을 더 위축시켰습니다. 내가 몸이 좀 피곤해서.
김정숙은 다시 한번 설명하려 했습니다. 박민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마치 오래된 불만이 그 한마디에 불이 붙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항상 그래요. 박민호는 낮게 말했지만 말끝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중요한 날마다 꼭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 말은 단순히 오늘의 실수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불만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말이었습니다. 김정숙은 그 말을 듣고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해온 일들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김정숙은 바닥에 떨어진 케이크를 치우려 허리를 더 숙였습니다. 그때 박민호가 한 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좀 똑바로 하세요. 그 말과 함께 그의 손이 김정숙의 팔 근처로 향했습니다. 김정숙은 그 손길에 깜짝 놀라 몸을 움찔했습니다. 그 순간 박민호의 손이 팔을 지나 머리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김정숙은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히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두피가 갑자기 당겨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박민호의 손이 김정숙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 힘은 강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 김정숙에게는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민호야. 김정숙의 입에서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항의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믿고 싶지 않은 현실 앞에서 나온 절박한 소리였습니다. 이수진은 그 장면을 보고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놀람이 잠시 스쳤지만 곧 사라졌습니다. 그 침묵이 식탁 위의 공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김정숙은 균형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채를 잡고 있던 손이 놓였지만 통증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 몇 가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민호는 잠시 멈춰서서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무엇을 한 것인지, 어디까지 온 것인지 판단하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집안에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여전히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김정숙은 바닥에 앉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머리보다 마음이 먼저 아팠습니다. 자식에게서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날의 생일은 그 순간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더 이상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시간을 한 손으로 움켜쥐고 멈춰 세운 것처럼 모든 것이 그 자리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김정숙은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몸은 분명 여기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한참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두피에서 느껴지던 통증은 시간이 지나며 무뎌졌습니다. 그러나 통증이 사라진 자리에 다른 감각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살이 아니라 마음이 찢긴 자리에서 올라오는 서늘한 감정이었습니다. 김정숙은 그 감정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바닥을 바라보았습니다. 케이크 상자에서 흘러나온 크림이 바닥에 길게 번져 있었습니다. 촛불 몇 개가 굴러다니다가 식탁 다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생일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의미를 잃은 모습이었습니다. 박민호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채 김정숙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당황과 혼란이 엇갈려 있었지만 그 표정 어디에도 분명한 책임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어머니의 머리채를 쥐고 있던 손이었습니다. 박민호는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습니다. 무언가 말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어떤 말이 필요한지는 알지 못하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침묵은 짧았지만 김정숙에게는 한참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수진은 그동안 식탁 쪽으로 이동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케이크를 내려다보다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 표정에는 놀람보다 계산이 먼저 담겨 있었습니다. 이거 다 망가졌네요. 이수진은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은 상황을 정리하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김정숙의 귀에는 그 말이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선언처럼 울렸습니다. 사람보다 마음보다 케이크가 먼저 언급되었다는 사실이 그녀의 가슴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김정숙은 천천히 손바닥으로 바닥을 짚었습니다. 일어나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더 오래 앉아 있으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버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몸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허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다리는 쉽게 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박민호의 눈에 들어왔지만 그는 바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방에 가서 쉬세요. 박민호는 잠시 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부드럽게 포장되어 있었지만 김정숙에게는 분명한 선처럼 느껴졌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이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일을 끝내자는 의미로 들렸습니다. 김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항의도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힘이 이미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벽을 짚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는 순간 자신이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방으로 향하는 몇 걸음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거실을 가로지르는 동안 김정숙의 시야에는 온갖 장면이 들어왔습니다. 자신이 하루 종일 준비한 음식들, 배달 상자, 어지럽게 포개진 접시들, 그 모든 것이 마치 김정숙의 지난 세월을 상징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방문을 닫자 집안의 소리가 한겹 걸러졌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차단되지는 않았습니다. 문 너머에서는 여전히 현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비닐이 구겨지는 소리, 접시가 부딪히는 소리, 물이 흐르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 소리들은 너무도 일상적이어서 방금 전의 일이 없었던 것처럼 들렸습니다. 이건 그냥 버려요. 이수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 박민호의 짧은 대답이 뒤따랐습니다. 그 대화에는 김정숙이라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마치 그녀가 이 집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대화는 아무렇지 않게 흘러갔습니다. 김정숙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은 추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침대 옆 서랍 위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서 박민호는 김정숙의 손을 꼭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김정숙은 그 사진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이와 방금 전의 남자가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 시간의 간극이 너무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민호가 방 앞에 서 있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김정숙은 숨을 고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끝내 들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서 있던 발소리는 결국 멀어졌습니다. 그 순간 김정숙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사과하지 않기로 선택했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 일을 애써 모른 척하며 넘기기로 했다는 것을요. 김정숙은 천천히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리카락은 엉켜 있었고 몇 가닥은 이미 빠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낯설어서 한동안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머리를 만졌습니다. 손끝이 닿는 순간 아들의 손길이 겹쳐 떠올랐습니다. 김정숙은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가 길게 내쉬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내는 순간 자신이 완전히 부서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김정숙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같은 장면이 반복해서 떠올랐습니다. 케이크가 떨어지는 순간 아들의 눈빛, 머리채를 잡던 손. 그녀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을까? 어디서부터 이 관계는 어긋난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의 사실만이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김정숙에게 가족의 집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아침 햇살은 어제와 다르지 않게 거실 바닥 위로 길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정숙이 느끼는 공기는 분명 달랐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이 집이 더 이상 자신을 품고 있지 않다는 감각이 가슴을 눌렀습니다. 마치 밤사이 무언가가 결정되어 버린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김정숙은 한동안 침대에 앉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몸을 일으키는 일보다 마음을 수습하는 일이 더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두피는 여전히 욱신거렸고 머리를 스치는 공기마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손을 들어 머리를 만지려다 멈췄습니다. 손끝이 닿는 순간 아들의 손이 다시 떠오를 것 같았습니다. 문 밖에서는 이미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물이 흐르는 소리, 컵이 내려놓아지는 소리, 휴대전화 진동음이 짧게 울렸다가 사라졌습니다. 그 모든 소리가 김정숙에게는 자신과 무관한 세상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김정숙은 천천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는 박민호와 이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외출 준비를 끝낸 상태였고 서로의 일정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일은 그 공간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식탁은 말끔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크림 자국 하나 남아있지 않았고 접시들은 제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김정숙의 마음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겪은 일이 실제가 아니었던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엄마, 오늘 일정 있으세요? 박민호가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말투에는 조심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확인이 필요할 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없어. 김정숙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수진은 가방을 들고 현관 거울을 보며 머리를 한 번 더 정리했습니다. 그녀는 김정숙 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눈을 마주치는 순간 어젯밤의 일을 꺼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피하고 싶어 보였습니다. 저희 오늘 늦어요. 이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래. 김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대화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사과도 설명도 언급도 없었습니다. 어젯밤의 폭력은 그렇게 침묵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크게 울렸습니다. 김정숙은 그 소리를 들으며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자신이 이 집에서 밀려났다는 감각이 또렷해졌습니다. 김정숙은 거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이 집에서 수십 년을 살았지만 이렇게 절망스럽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소파, 식탁, TV, 벽에 걸린 시계까지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지만 그 안에서 김정숙의 자리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방으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내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주민등록 등본, 통장 사본, 병원 진료 기록, 메모 몇 장. 김정숙은 그 서류들에 적힌 자신의 이름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나를 증명할 건 이것뿐이네. 김정숙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에는 서러움보다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폭력보다 그녀를 더 무너뜨린 것은 그 이후에 아무 일 없다는 태도였습니다. 맞은 사실보다 지워진 사실이 더 아팠습니다. 김정숙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사계절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지만 그 중에서 자주 입던 옷 몇 벌만 골라냈습니다. 큰 여행 가방이 아닌 작은 가방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 집을 완전히 떠난다는 결정을 아직 스스로에게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옷을 접으며 기억들이 함께 접혔습니다. 아들이 감기에 걸려 밤새 없고 병원을 다니던 날들, 학교 행사 때마다 뒤에서 사진을 찍어주던 순간들, 남편이 떠난 뒤에도 이 집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던 밤들. 김정숙은 가방 안에 옷을 넣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지만 손을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멈추면 다시 이 집에 묶일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방을 나서기 전 김정숙은 마지막으로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방에서 울고 웃고 참고 견뎌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방은 그녀를 보호해주지 않는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현관 앞에 섰을 때 김정숙의 손은 문 손잡이 위에서 잠시 떨렸습니다. 이 문을 나서는 순간 돌아올 자리가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지 않으면 자신이 더 이상 자신으로 남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박민호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엄마, 점심은 각자 알아서 드세요. 그 문장은 짧았고 무심했습니다. 사과도 안부도 걱정도 없었습니다. 그 한 문장이 김정숙의 마음을 심적으로 정리해 주었습니다. 김정숙은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전화를 가방 안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는 정막이 흘렀고 엘리베이터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김정숙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는 순간 모든 결심이 흔들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한 인생의 장이 끝났음을 알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거울에 비친 김정숙의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달랐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참기만 하던 사람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 김정숙은 집을 떠났습니다. 쫓겨나지 않았지만 분명히 버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의 추방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결정이자 가장 필요한 선택이었습니다. 김정숙이 집을 나선 뒤 세상은 생각보다 아무렇지 않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버스는 정해진 시간에 도착했고 사람들은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아침이었지만 김정숙에게는 인생이 한 방향으로 꺾인 날이었습니다. 버스 창가에 앉은 김정숙은 손에 쥔 가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에 들어있는 것이 전부라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집에서 나온 사람이 들고 나온 것이 고작 이 정도라는 현실이 서글펐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가방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다는 생각도 스쳤습니다. 버스가 덜컹거리며 출발하자 김정숙의 머릿속에는 지난밤의 장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케이크가 떨어지던 소리, 아들의 굳은 얼굴, 며느리의 침묵. 그 모든 것이 한 장면씩 겹쳐 지나갔습니다. 특히 머리채를 잡히던 순간의 감각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손이 아니라 관계에 잡힌 느낌이었기 때문입니다. 김정숙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지금은 과거를 붙잡고 있을 시간이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부터 정해야 했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작은 요양시설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분식집을 하며 알게 된 지인의 소개로 몇 번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최소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곳이라는 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시설 앞에 도착했을 때 김정숙은 한참 동안 입구를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일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뒤돌아갈 곳이 없다는 사실이 그녀를 앞으로 밀었습니다. 접수대에 앉아있던 직원은 김정숙을 보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르신, 어디 불편하신 데 있으세요? 그 질문은 형식적인 인사였지만 김정숙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아니요, 그냥 잠시 머물 곳이 필요해서요. 김정숙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직원은 김정숙을 위아래로 한번 훑어본 뒤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김정숙은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상담실에서 마주 앉은 상담사는 김정숙의 이야기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어디에서 왔는지, 왜 혼자가 되었는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김정숙은 처음에는 말을 아꼈지만 질문이 이어질수록 조금씩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집에서 좀 일이 있었어요. 그 말로 시작된 이야기는 김정숙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길어졌습니다. 머리채를 잡힌 일, 아무도 말리지 않았던 순간, 그리고 아침의 침묵까지. 김정숙은 울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목소리는 자꾸 떨렸습니다. 상담사는 메모를 하다 말고 김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가족 다툼이 아닙니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김정숙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 스스로를 설득해왔던 말들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자식이니까, 순간의 감정이었으니까, 내가 참으면 되니까. 그 모든 생각이 그 한 문장 앞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상담사는 김정숙에게 필요한 절차와 선택지를 설명했습니다. 임시거주, 상담 기록, 그리고 보호 조치까지. 김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런 기록이 남으면 아이가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김정숙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상담사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어르신이 겪은 일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선택일까요? 그 질문은 김정숙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선택해왔던 사람에게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선택을 묻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김정숙은 그날 상담 기록에 서명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서명을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그 서명은 신고가 아니라 인정이었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박민호의 휴대전화로 연락이 갔습니다. 어머니의 상담 기록과 보호 요청이 접수되었다는 알림이었습니다. 회의 중이던 박민호는 그 메시지를 보고 한동안 화면을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박민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제야 그는 사태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의 일이 단순한 감정 폭발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야 실감한 것입니다. 이수진도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믿지 않는 표정이었지만 서류 내용을 확인하며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침묵으로 넘길 수 있는 선을 이미 넘어버렸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김정숙은 시설의 작은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방은 낯설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이곳에서는 적어도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숨을 고르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김정숙은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닌 나로 앉아 있는 시간이라고요. 그날 밤 김정숙은 오랜만에 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도 아들의 얼굴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래전 자신의 젊은 얼굴이 잠시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늦게 찾아온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박민호의 하루는 그날따라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이어진 회의는 의미 없이 늘어졌고 회의실의 공기는 답답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동료들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노트북 화면의 글자들은 흐릿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그의 시선은 몇 분 전부터 휴대전화 화면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가족폭력 상담 기록 접수 안내.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문장은 박민호의 숨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는 화면을 껐다 켜기를 반복하며 메시지가 사라지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문장은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 사실이 현실이라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박민호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변명이 떠올랐습니다. 순간적인 감정이었을 뿐이라는 말, 어머니도 화를 돋웠다는 생각, 크게 다치지 않았다는 자기 합리화. 그러나 그 어떤 생각도 폭력이라는 단어를 밀어내지는 못했습니다. 회의가 끝나자 박민호는 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요양시설 번호였습니다. 박민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연결음이 울리는 동안 그의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한마음 요양상담센터입니다.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김정숙 씨 아들인데요. 박민호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떨렸습니다. 상담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현재 보호 요청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박민호의 가슴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보호라는 단어는 자신이 더 이상 아들이 아니라 위험 요소로 분류되었다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어머니 상태는 괜찮으신가요? 박민호는 어렵게 물었습니다. 신체적인 상태보다 심리적 충격이 큽니다. 상담사의 대답은 조심스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박민호는 한동안 회사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오갔지만 그에게는 모두 다른 세계의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저지른 일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수진도 같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웃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담사의 설명이 이어질수록 웃음기는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이수진은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장에 있었고 제지하지 않은 사실도 기록에 포함됩니다. 상담사의 말은 이수진의 등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이수진은 한동안 식탁 앞에 앉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젯밤의 장면이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되었습니다. 김정숙이 바닥에 앉아있던 모습, 박민호의 손, 그리고 자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순간. 그때는 그저 귀찮은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침묵이 방관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민호 씨, 이거 생각보다 커질 수 있어요. 이수진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민호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금 그의 머릿속에는 어머니의 얼굴보다 회사와 주변의 시선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며칠 후 박민호는 결국 요양시설을 찾았습니다.
건물 앞에 서자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그는 이미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접수대 직원은 박민호의 신분을 확인한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면회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말은 박민호의 숨을 멎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제야 실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복도 끝 의자에 앉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기다림 속에서 박민호는 처음으로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밥을 차려주던 모습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의 김정숙을 말입니다. 잠시 후 복도 끝 유리창 너머로 김정숙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작은 방 안에서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지만 표정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김정숙은 고개를 돌려 박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분노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래전에 정리된 관계를 확인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박민호는 입을 열려 했습니다. 엄마. 그러나 그 한 단어가 끝이었습니다. 유리창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그 유리는 단순한 벽이 아니라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을 상징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김정숙은 잠시 박민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작은 동작 하나에 박민호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설명도 비난도 용서도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가장 잔인한 답이었습니다. 김정숙은 이내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뒷모습은 더 이상 어머니로서 남아있지 않겠다는 선언처럼 보였습니다. 박민호는 유리창 앞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아니라 이미 잃어버렸다는 사실을요. 그날 박민호는 처음으로 자신이 저지른 폭력의 무게를 온전히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어떤 말로도 가볍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김정숙의 아침은 요양시설의 작은 창문으로 스며드는 빛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빛은 부드러웠고 소리는 조용했습니다. 이곳의 아침은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김정숙은 오래전 잊고 지냈던 숨을 다시 고를 수 있었습니다.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의 잎이 밤새 조금 기울어 있었습니다. 김정숙은 물을 조금 더 주며 잎을 세워주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고 아무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 단순한 행동이 그녀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요양시설의 복도에서는 간간히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침 점검을 하는 직원의 발걸음, 커튼을 여는 소리, 조용한 인사말이 이어졌습니다. 그 인사말 속에는 명령도 무시는 없었습니다. 김정숙은 그 차이를 분명히 느꼈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상담 일정이 있으세요. 직원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김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담실로 향하는 동안 김정숙은 마음속으로 많은 것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오기까지의 선택, 그리고 이제 해야 할 다음 선택까지. 도망이 아니라 결정이라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상담실에서 마주 앉은 상담사는 김정숙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어떤 선택을 하실지 천천히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김정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망설임이 아니라 오래 참아온 말을 고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요. 김정숙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에는 분노도 복수심도 없었습니다. 다만 다시는 같은 자리에 서지 않겠다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상담사는 김정숙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보호 연장 신청서와 진술 확인서였습니다. 김정숙은 서류 위에 적힌 자신의 이름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 이름은 평생 불려온 이름이었지만 그날만큼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이름으로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정숙은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서명을 하는 동안 머릿속에는 수많은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이 어릴 적 넘어졌을 때 울음을 삼키며 안아주던 순간, 밤새 열이 오르던 아이를 업고 병원 계단을 오르던 밤, 그 모든 기억 위에 머리채를 잡히던 그날의 감각이 겹쳐졌습니다. 김정숙은 서명을 마쳤습니다. 펜을 내려놓는 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랜 시간을 마무리하는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같은 시각 박민호는 집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집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은 김정숙이 있던 때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것이었습니다. 밥 냄새도 접시 소리도 잔소리도 없었습니다. 박민호는 식탁을 바라보았습니다. 늘 당연하게 차려져 있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 빈자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휴대전화에는 어머니에게서 온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 사실이 처음에는 안도처럼 느껴졌다가 점점 불안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박민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곧 공허하게 흩어졌습니다. 어머니의 시선, 유리창 너머에 고개 젓는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 장면은 어떤 변명으로도 덮을 수 없었습니다. 이수진 역시 집안에서 서류 봉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요양시설에서 전달된 안내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접었다 펴기를 반복하며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일이 어디까지 번질 수 있는지, 그리고 자신에게 어떤 불이익이 올 수 있는지, 그 생각 속에는 김정숙이라는 사람에 대한 감정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김정숙은 요양시설 정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빛이 얼굴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 따뜻함은 집에서 느끼던 온기와는 다른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김정숙은 작은 수첩을 꺼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글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시간을 정리하기 위한 기록이었습니다. 나는 참아왔다. 그리고 그 참음이 나를 지켜주지 않았다. 문장을 하나씩 적어 내려갈수록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박민호는 다시 요양시설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도 면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직원은 대신 김정숙의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지고 살자고요. 그 말은 박민호의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용서도 화해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관계의 종료를 알리는 말이었습니다. 박민호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을 벌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살리고 있다는 사실을요. 김정숙은 그날 밤 다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눈을 감아도 악몽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머리채를 잡던 손 대신 화분을 세워주던 자신의 손이 떠올랐습니다. 잠들기 전 김정숙은 창밖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창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창은 이제 밖으로 나가는 문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정숙은 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요. 참는 자리로, 침묵하는 자리로, 그리고 폭력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감싸던 자리로는. 그날 이후 김정숙의 인생은 조용히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큰 소리도
극적인 장면도 없었지만 그 변화는 분명했고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버려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선택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